아, 맞다. 이거 지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걸. 예? 잘 지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보지 않고 여기 이제 쓰는 게 나을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고 숙제를 냈으니까, 나와서 쓰실 수 있죠, 이제. 자, 숙제. 영업수지 계산이요. 일단 뭐부터 써야 될까, 여기에다가. 가유순전후를 먼저 쓰는 게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하려면은 쉽지 않다고요. 근데 가유순전후를 먼저 쓰면, 이거 먼저 쓰는 거죠. 그럼 이게 가가 뭐예요? 가능총소득 이렇게 되고요. 유는 유효총소득, 수는 순영업소득 또는 순운영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본격적으로 빼는 건 어디서부터 뺀다 그랬어요? 유효에서부터 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빼는 거고요. 근데 이 가에서 유 내려올 때 차이는 뭐 때문에? 공실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불량부채 충당금, 대손충당금 그랬죠. 불량부채 충당금,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뭐를 더한다 그랬죠? 기타 소득을 더하죠. 영업 외 소득이라고도 해요. 기타 소득은. 이 영업 외 소득은 사실 뭐 거기까지는 뭐 사실 알 필요는 없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임대료 수입은 영업 외 소득이 아니에요. 임대료 수입은 영업 외 소득이 아니잖아요. 이 본수입이죠. 본수입.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저기 밑에 1층에 은행이 있어요. 이게 이 건물이 은행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의 본수입은 뭘까요? 은행의 본수입은 이자 수입이에요. 이자 수입. 은행의 영업 수익은 이자 수익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은행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이 2층, 3층 이런 데 임대료를 은행이 받고 있어요. 은행이 받는 임대료 수입은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영업외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업 자체에, 늘상적으로 하는 그 업 자체에 발생하는 소득이, 그게 바로, 영업 소득이고요. 그 외의 거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대료 수입은, 이제 임대업에서 임대료 수입은 주된 수입이니까 영업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기타 소득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총소득에서 세 단계로 뺀다 그랬잖아요. 뭐 빼고, 뭐 갚고, 뭐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순, 전, 후가 되는 거죠. 경비는 경비인데 무슨 경비? 영업경비죠. 자,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빚은 빚인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한다 그랬죠. 부채 서비스. 요거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로 되어 있다 그랬죠. 다음에 여기는 세금은 세금인데 영업소득세요. 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라 이런 뜻이요. 자, 이거 영업수지 계산이고요. 다음에 이제 지분복귀액 계산이에요. 이건 나중에 처분할 때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0억에 매입을 했어요. 4억은 내 돈이고요. 6억은 남의 돈이에요. 이게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자, 요거를 5년 후에 처분한다고 해봐요. 5년 후에 처분. 5년 후에 처분할 때 11억에 처분한다라고 보세요. 10억에 이제 5년 전에 샀던 거를 이제 내 돈 4억 남의 돈 6억 해서 11억에 처분을 한다면 이때 이제 나한테 얼마나 남게 되는가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먼저 매도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매도액. 매도액이 얼마예요? 11억이죠. 자, 이 매도액이 나한테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는 사람이 내 통장으로 얼마를 주는 거예요? 11억을 주는 거죠. 그럼 유효총소득과 같은 개념이에요. 유효총소득이 내 통장에 찍힌 돈이죠. 입금으로 찍힌 돈.
그럼 팔 때 내 통장에 입금으로 찍힌 돈은 11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아요, 구조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순서대로 순, 전, 후가 남죠. 순영업소득, 세전영업수지, 세후영업수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 단계로 빼는 겁니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 자, 여기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은 뭐가 나와요? 순이 나오죠. 여기도 순이 나옵니다. 빚 갚고 전이 나오죠. 여기도 전이 나옵니다. 세금 내고 후가 나오고 여기도 세금 내고 후가 나옵니다. 순전후가 똑같아요. 매순전후. 가유순전후 이렇게. 구조가 똑같으니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자, 이거는 순매도액이라 그래요. 순매도액. 그 다음에 이거는 세전 지분 복귀액 그래요. 약간 좀 세전 현금 수지였죠. 여기는 세전 지분 복귀액. 이거는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경비 똑같아요. 자, 저기는 영업 경비죠. 이쪽은 매도 경비예요. 팔 때 발생하는 경비 뭐가 있을까요? 수수료가 대표죠. 수수료. 그죠? 중개수수료. 11억의 중개수수료가 얼마 나올까요? 0.9%면은 990만 원이죠. 990만 원. 그러니까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 다 중개하면은 1980만 원 들어오는 거죠. 저쪽에 990만 원, 이쪽에 990만 원. 1980만 원.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십시오. 한 건 하면은 양쪽 한 건씩 이걸 양타라고 하죠. 양타. 양타 하면은 한쪽은 단타. 양쪽 다 하면 양타. 양타 하면은 1980. 괜찮잖아요. 한 30억짜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0억이면 3배니까 2천 양타니까 30억이면 2천 한 6천 가까이 되잖아요. 5,400만 원인가? 아, 그렇네. 아, 그러네. 이 11억이 아니고 30억 하니까 이제 33억이 아니고 30억이니까 아무튼 그런 계산 굉장히 빨라야 되네요. 일단 그렇지. 이렇게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계산이 금방 되잖아요. 아무튼 그 8월 달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8월 달에 전화 와서 중개 수수료만 5천만 원 받았다고. 괜찮죠? 근데 이제 아마 땅을 하셨을 거예요. 땅. 토지를 하셨는데 그 이제 평소에 자잘한 걸로는 이제 운영 경비 빼고 그 사무실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가끔 가다가 한 건씩 큰 거 하면은 그걸로 이제 좀 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요. 한번 이렇게 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끼리 아니까 자꾸 이게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양쪽이 이제 돈 있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한 사람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창원에 있는 사람인데 한 번은 저 사람이 소개시켜주고 한 번은 이 사람이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속 연결이 된다고. 자, 아무튼 매도 경비요. 11억에서 매도 경비 빼면은 이제 10억 9천 순매도액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뭘 뺀다고요? 뭘 갚는다고요? 빚을 갚아야 되죠. 자, 이 빚이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의 빚은 6억을 빌렸잖아요. 근데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간단 말이에요. 원금도 갚는단 말이에요. 이자만 갚는 게 아니고. 근데 실무에서는 이자만 빼라 그랬잖아요. 이자만 갚는 걸로 하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할 때는 원금도 어느 정도 상환한다라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년간 이 6억을 다 갚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일부는 갚지만 남아있는 빚은 언제 갚아야 돼요? 처분할 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 이제 남아있는 잔금을 갚는 거예요. 잔금, 빚. 됐죠? 요때 갚아 나가는 거 다 못 갚은 거를 요때 남은 잔금을 갚는 거예요. 됐습니까? 안 갚고 떼먹으려고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여기 세금 내야 되잖아요. 여기도 세금 내는데 여기서의 세금은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예요. 여기는 영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면 소득이득이 있고 자본이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소득이득에 대한 세금, 영업소득세고 요거는 양도책,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자본이득세인데 세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의 양도 차익이 생겼어요? 1억일 것 같죠? 근데 1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안 가르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쓰러지십니다. 그것까지 하면은 머리 아파요. 왜 이제 따로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세금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그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감가상각비. 건물이 낡아지면서 감가상각이 된다 해서 그걸 비용으로 쳐줘요. 비용으로 쳐주면 내는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감가상각비라는 게 실제로 그 물건의 가치가 하락했다 해서 감가상각비가 아니고요. 그 물건이 낡아지는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비용을 인정해줘요. 건물은 낡아지는데도 더 높은 값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감가상각비는 그냥 낡아지는 데 대한 것을 말해서 빼주는 거고요. 실제로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억에 주고 산 게 11억에 올라갔다 해서 물론 나는 이제 1억의 가치가 올라갔지만 장부상으로는 10억짜리가 감가상각이 돼서 5년간 1년에 4천만 원씩 감가상각이 됐다면 그 4천만 원에 대한 비용을 다 공제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장부상으로는 얼마 남게 되는 거예요? 5년간 4천만 원씩 떨어지면은 장부상은 8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4천만 원씩 5년 2억 떨어졌으니까 그럼 장부상으로는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장부상으로는 8억짜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8억짜리를 11억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세법상으로, 세무상으로는. 그럼 3억의 양도 차익이 생기면은 3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세율이 30%다. 그러면은 3억에 30% 내는 거죠. 그러면 9천만 원이죠. 그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아깝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가르치긴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그렇게 굳이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는, 이 자본이익세 계산하는 건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게 11억에 팔고 매도 경비 1천만 원 빼면은 순매도액은 10억 9천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잔금은, 자, 이때 6억을 빌려서 5년간 1억 갚았다고 칠게요. 5년간 1억 갚았다고 치면 얼마 남았어요? 5억 남았죠. 그럼 5억을 빼면은 5억 9천이죠. 이 세전 지분 복격이 5억 9천이에요. 근데 3억에 대해서 30% 9천만 원 빼면은 남는 거는 5억이 남죠. 자, 이러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죠, 그래도. 세금 이렇게 많이 내도 이렇게 되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4억 나갔잖아요, 내가. 5년 전에 4억 나갔는데 지금 5년 만에 5억으로 들어왔으니까 1억이라는 수익이 생겼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매년 뭐도 벌었어요. 세후 현금 수지도 벌었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 1억이라고 했잖아요. 가능총소득이 1억. 이거 감안해서 유효총소득이 9천만 원이다. 영업 경비 빼고 순영업소득이 7천만 원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이거 원금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6월 쓰니까. 이거 이제 4천만 원 원금이자 갚았다고 치고 3천만 원 남고요. 영업소득세 내고 2,500만 원 남았다고 치면은 내가 4억을 투자해서 매년 세금 내고도 2,500씩 벌었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5년 후에 1억 더 벌면 이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은 거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를 할 때 브리핑을 해야 된다면 이제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걸 브리핑을 해야 돼요. 자, 브리핑을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수익인데 어떤 수익? 다 수익이에요, 수익. 다 버는 거예요.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제일 큰 거요. 이거?
아직 이거 경비도 안 떼고 세 투자자들은 보세요. 자기 생돈이 나갔잖아요. 사억. 자기 생돈이 나왔는데 들어올 때 마지막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걸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낼 거 다 내고 들어오는 게 최소한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 따지는 거예요. 4억 이상이 돼 이렇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예.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매년 2,500씩 5년간 벌고도 그리고도 5년 후에 이렇게 오면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수익이에요. 그럼 수익률을 얘기해 줘야 돼요. 수익률. 수익률을 얘기해 주려면 어떻게 몇 퍼센트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요? 수익률 몇 퍼센트? 몇 억분의 몇 이렇게만 하면 돼요. 몇 억분의 몇. 그 나머지는 계산기 해주는 거예요. 몇 프로를 지금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몇 억이 얼마 번 거예요? 4억이 2,500 번 거예요. 10억이 2,500 번 게 아니라고요. 4억이 2,500 번 거죠. 네, 요거 계산기 두드리면은 6.25% 나와요. 6.25%. 6.25%면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세후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거를 은행에 넣어놓으면 2%밖에 안 돼요. 맞죠? 2%면은 그 1.1%도 안 돼, 지금. 2% 안 돼, 진짜. 정기연금료 2%도 안 됩니다. 2% 이제 아주 여유있게 잡고도 이제 2%면 4억이면 1년에 800밖에 안 나와요. 그죠? 자, 근데 그거는 세금 내기 전이 800이란 말이에요. 세금 내면 더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4억으로 2,500 세금 내고 2,000원 엄청 많이 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로 브리핑하면 안 되고 이걸로 브리핑해야 돼요. 세금 내기 전으로. 은행 금리도 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전과 세전을 비교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그 시장 투자 수익은 세전으로 보통 나오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브리핑할 때 뭘 한다? 이걸로요.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얼마가 번 거예요? 이거는 10억이 번 거예요. 10억이. 아직 요 원금이자에 대한 4천만 원이 아직 안 빠졌잖아요. 7천만 원은 10억이 번 거고요. 자, 요걸 노란 걸로 표시할게요. 7천만 원은 10억이 번 거예요. 근데 여기 4천만 원은 누구한테 준 거고요? 6억한테 준 거죠. 3천만 원은 4억한테 남는 거.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10억이 7천만 원 벌어서 4천만 원은 6억한테 준 거고 3천만 원은 4억한테 떨어진 거죠. 자, 요게 그 3천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가 4억이고 6억이니까 4천, 3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여기가 5억, 5억이면 어떻게 됐어요? 이 갈라지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3,500, 3,500 하면 안 돼요, 또. 지금 4억에 3천이고 6억에 4천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5억, 5억이면 이게 3,500, 3,500 되는 거 아니라고. 반반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60%인가요? 4천만 원이? 이게 지금 투자된 금액은 남의 돈이 60%가 투자됐는데 여기 60%면 4,200이 가야 돼요. 근데 4천밖에 안 갔죠? 그거는 지금 얘하고 이게 동업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동업한 게 아니에요. 얘한테는 그 이자, 정해진 이자 있잖아요. 그 정해진 이자 구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면 이 금액도 이제 다른 그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출받느냐에 따라 이 상황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한테는 설명을 할 때 요거까지 하면 더 좋은 거죠. 6억 대출 받았을 때는 이렇고요. 5억 대출 받았으면 이렇습니다. 이거 비교해서 브리핑하면 훨씬 더 좋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작년에 합격해서 올해 1월 오픈한 분이 자기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준대요. 대출 받는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이 달라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렛대 효과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정예지뢰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이 커지는 거고 부예지뢰 효과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정예지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요즘 금리가 워낙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정예지뢰가 나타나니까 조금 부담스럽지만 대출을 더 받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브리핑을 하면은 훨씬 더 잘 된 브리핑이겠죠. 그러니까 한 개를 더 쓰는 거죠, 옆에다가.
4억 6억 말고 5억 5억일 때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얘는 10억이 번 거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4억 6억 하든 5억 5억 하든. 근데 요 밑에가 달라진다고요. 5억 5억 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로 브리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실무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3천만 원이 뭐예요? 3천만 원. 세전 현금 수지잖아요. 자, 이거 얼마가 이거 3천 버는 거라고요? 4억이 번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걸 이제 지분 투자액, 자기 자본 투자액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를 총 투자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억 분의 3천 하면 돼요, 안 돼요? 10억 분의 3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10억이 3천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총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을 지분 배당률이라 한다. 총 투자액이 나왔는데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왔죠. 10억이 나왔는데 3천이 나왔잖아요. 이러면 틀린다고요. 총 투자액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얘네들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틀려요. 총 투자액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얘네들 중에 나와야 돼. 얘네들 중에. 총 투자액 본 건 이쪽에는. 그렇게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지분 투자액에 대한 이런 말이 나왔죠. 얘가 나왔잖아요. 근데 순영업 소득이 어떻다, 유효청 소득이 어떻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짝을 일단 맞춰야 돼. 짝을.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 또는 세후현금 수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지분 투자액이 나와요. 자기 자본 투자액. 예, 순영업 소득, 유효청 소득, 또는 총소득이나 그냥 순영업 소득이나 얘네들 다 총소득이니까 총소득, 순영업 소득 이런 말이 나오면은 예, 총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바꿔서 이제 틀린 지문을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4억 분의 3천 하거나 그럼 몇 프로 할까? 4억 분의 3천 하면은 7.5% 나오거든요. 이것도 4억 분의 3천을 4분의 3 하면 돼요. 그냥 4분의 3. 4분의 3. 왜냐면은 4분의 3, 40분의 3, 400분의 3 전부 다 이 동그라미 하나도 있고 더 없고잖아요. 4분의 3은 쉽잖아요. 75%니까.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더 있으면은 7.5%고 요거는 0.75%고 그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숫자가 우리 시험에 그렇게 어려운 숫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7.5%예요. 7.5%. 얘가 이 7.5%인데 요거 계산한 거는 수익률 계산한 거잖아요. 수익률 계산할 때는 투자액이 분모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수익률은 클수록 좋잖아요. 이런 방법을 수익률법 그래요. 얘도 수익률이에요. 4억 분의 3, 2,500 한 것도 수익률이고 4억 분의 3천 한 것도 수익률이고 그러면 10억 분의 7천 한 것도 수익률이죠. 다 수익률법이에요. 그런 수익률은 클수록 좋잖아요. 근데 다 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이제 이름을 달리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달리 붙여놨는데 지금 오늘 그 이름을 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쓰러지니까 안 하고요. 그건 나중에 하고 이게 다 뭉뚱그려서 수익률법이다라고 하고 또 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이 3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매년 내가 손에 잡으면 몇 년 가면 4억을 회수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몇 년 동안 가면 4억을 회수할까요? 3천만 원씩 10번을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산할 때 10번을 가면은 3억이 되잖아요. 3천만 원씩 10번, 10년이죠. 아직 회수가 안 되죠. 13년 가야 3억 9천이 되잖아요. 13년 하고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3천만 원 분의 4억 한 거예요. 지금. 아까는 4억 분의 3천 했죠. 4억 분의 3천 한 거는 수익률을 계산한 거고요. 역수입니다. 반대로 3천 분의 4억 하면은 그 회수되는 기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회수되는 기간. 요거를 승수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익률법과 승수법이 있다 이렇게 하고 세전현금 수지를 이용한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다라고 하고요. 세후 현금 수지를 이용해서도 사업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따질 수 있죠. 그러면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다 하고요. 순소득을 이용해서 승수를 계산하면은 순소득 승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게 이게 익숙해져야 그걸 설명을 해도 좀 더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우 지금 오늘 이거 외울까 말까 한 상황에서 그런 걸 다 설명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은 오늘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투자 분석 기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브리핑할 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브리핑할 때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이거요. 이거 아셨죠? 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안 되면 요거는 제가 AS는 해드려요. 요거는 안 되면 요거는 해드리니까 이제 팩스로 보내든가 뭐 문자로 보내든가 하면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기에 이제 뭐 적당한 포맷이 필요하다면 그 포맷을 만들어 드리면 되겠죠. 그 포맷은 이제 엑셀 작업을 해서 숫자만 집어만 넣으면은 바로 숫자가 나오도록 엑셀로 작업하면 되죠. 그 공식해서 이렇게. 제가 근데 엑셀을 할 줄 몰라요. 결정적으로. 엑셀을 할 줄 몰라서 다른 엑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면 되니까. 저도 사실은 엑셀을 책 보고 조금은 배웠었는데 근데 뭐 엑셀을 평소에 사용을 안 하니까 다 까먹죠, 그걸 또. 그거는 알아요. 어떻게 하는 식인지. 이렇게 공식 만들어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숫자만 넣으면은 바로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 방식은 아는데 까먹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다른 엑셀 아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자신이 편한 포맷이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아무튼 자, 이거 이제 외워야 돼요. 자, 다 됐다 치고요. 됐나요? 안 됐어요. 자, 근데 문제가 205쪽에 보시면 205쪽에 6번 문제가 (205쪽에) 6번 문제에 그 표가 있죠, 표. 표가 상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맨 밑에 아파트가 빠졌어요. 아파트 이렇게 해놓고요. 아파트에 그 자산 비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산 비중이라고 하는 게 50%가 빠져 있어요. 50%가. 그리고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이렇게 돼 있죠. 그 경제 상황 예상 수익률이 호황일 때는 10%, 불황일 때는 8%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자산 비중은 50%, 호황일 때는 몇 프로? 10%, 불황일 때는 8% 이게 빠져 있어요. 맨 밑에 한 줄이 빠져 있어요. 내가 보내준 원본에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편집하다가 이렇게 발생해버리면 제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게 그 215쪽에 현금 수지 측정에서 영업 수지 계산 있죠? 그 공식을 외운 겁니다. 됐나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216쪽에 그 뭐 여러 가지 항목들 있죠.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다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항목을 읽어는 보십시오. 항목 읽어는 보시지만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217쪽에 지분복귀 계산도 요거 매순전후 공식 요 정도는 봐주시고요. 넘어가시고요. 이제 쭉 넘어가셔서 225쪽을 보십시오. 225쪽, 224쪽. 자, 그게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근데 투자 분석 기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앞에 있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아니고요. 229쪽에 가시면 어림셈법 있어요. 어림셈법 있죠. 그 어림셈법 바로 밑에 개설이 있고 쭉 내려오면 중간쯤에 승수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득 이름 뒤에다가 승수자만 붙이면 돼요. 이거는 승수법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넘어가면 230쪽에
수익률법이 있죠. 아까 제가 수익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수익률이 이제 용어가 달라서 이걸 지금 다 말씀드리면은 쓰러지신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게 어림셈법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브리핑할 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어려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고난도의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도의 분석 기법은 거의 실무적으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웬만해가지고는 안 쓰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었는데 한동안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어째 요즘 안 보이신다고 공부를 하시냐 했더니만 요즘 공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무엇하는 분인지는 몰랐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못 하시냐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뭐 하시느라고 그렇게 바빠서 그래 공부도 못 하시냐고 했더니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작업하는 물건이 1,000억이래요. 1,000억짜리 빌딩을 지금 중개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정도의 물건이면 좀 고난도의 분석 기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할인이 뭐라 그랬어? 할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그렇게 큰 물건이니까 수익도 수십억이 수십억. 1년에 수십억일 거 아니에요. 수십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그게 올해 수십억하고 내년 수십억하고 이 화폐 가치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이가 엄청 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라면은 이런 할인연금 수집은 좀 분석 기법이 좀 더 좀 수준 높은 걸로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그렇게 안 한대. 왜요? 그랬더니 투자자가 이해를 못 한대. 투자자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못 한대. 괜히 그렇게 하면 투자자 머리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림세법으로 하네요. 어림세법.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실제 브리핑할 때는 이게 가장 설득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아무튼 자, 이거 이제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 금융론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이것도 이제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저당 상환 방법이에요. 하나는 이제 저당 유동하고요. 하나는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이 있어요. 기타 사항은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라든가 또는 뭐 각종 용어 같은 거 있어요. 뭐 기초 용어 같은 거. 물론 이제 이 3가지 위주로 정리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당 상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요. 자금 조달 방법은 리츠라는 게 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타 있는데 이 중에서 리츠는 중요해요. 이게 리츠는 중요합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거고요. 저당 상환 방법은 다시 저당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세증식 상환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래도 좀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들이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들하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정의 이렇게. 요 세증식은 사실 실제로 별로 없고요. 이제 이게 조금 더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비교하는 차원에서 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 이렇게 되는데, 이 저당 유동화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그 저당 채권을 유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당 채권을 유동한다. 일단 유동화가 뭐죠? 유동화. 유동성은 앞에서 했죠. 유동성. 유동성이 뭐였어요? 유동성.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동성. 그러니까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거잖아요. 또는 금 같은 거는 유동성이 높죠. 금은 이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당 채권 유동화 하면은 이걸 현금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화. 현금화. 유동화는 현금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민법에서 물권 채권 어디 나가고 있어요? 물권 나가고 있나요? 여기서 이제 그 채권을 이제 뭔가 하면 물권과 대응하는 그 채권 개념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 놨어요. 그 빌려줘 놨으면 내가 채권자고 친구가 채무자가 되겠죠. 제가 채권을 갖고 있는 쪽이죠.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쪽. 그게 채권이 채권. 근데 혹시나 몰라서 친구 집에 저당을 설정해 놨어요. 그렇게 저당을 설정해 놓은 채권, 이 저당 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민법에서는 아마 이거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아마. 피담보 채권 들어봤나요?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그냥 빌려준 거는 그냥 채권이고, 저당을 잡아놓고 돈을 빌려준 거는 그 채권은 피담보 채권 이렇게 하죠. 근데 결혼에서는 그냥 이걸 그냥 저당 채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왜냐하면은 담보 물권에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렇게 있죠. 이 다 담보 물권이잖아요. 근데 질권은 동산에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치권은 뭐 양쪽 다 있는데 유치권은 그냥 그 필요 비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게 유치권이니까 부동산의 경우에 중요한 거는 저당권이니까 그래서 그냥 저당 채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라 하지 않고 결혼해서는 그냥 다 부동산을 전제로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당 채권 이렇게 해요.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로부터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돈이 필요하게 됐는데 만기가 아직 좀 남았어요. 5년 정도 남았어요. 근데 만기가 되기 전에 갚으라고 하면은 그는 만기가 되기 전에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저 돈을 빌린 쪽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기한의 이익이라 그러죠.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이 되기 전에 제가 달라고 해도 야 5년 후에 갚기로 했으니까 그때 갚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사정을 아는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친구야, 쟤한테 내가 돈을 빌려준 거 너 알고 있지? 지금까지 이자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고 이자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담보도 설정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이 채권을 네가 사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네가 이제 이자를 받아라. 채권을 파는 겁니다.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하죠. 채권을 파는 거요. 그러면은 제가 뭐를 마련하는 거요? 현금을 마련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저당 채권 유동화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 설명하는데 시간 참 많이 걸리죠. 근데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처음에 이해를 해놔야 그 다음부터는 이 용어가 나오면은 아 이게 뭐 하는 거다? 현금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를 현금화하는 거다?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다. 근데 왜 이런 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IMF 때입니다. IMF 때. 이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면은 앞으로가 이제 수월해지는 거예요. IMF 때 은행들이 많이 쓰러졌죠.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은 굉장히 중요한 업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은행과 관계를 맺는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있죠.
은행이 파산을 하면은 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 많은 기업들, 개인들이 다 쓰러질 수 있어요.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냥 일반 기업 하나 쓰러지는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자, 그런데 IMF 때 이 은행들이 엄청나게 쓰러졌어요. 쓰러진 이유가 뭐겠어요? 은행이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예금주들한테 상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 조금 돈이 좀 모자란다라는 소문이 딱 도는 순간 어때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더 빼버리니까 더 쉽게 망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은행이 돈이 없는 이유는 평상시에는 시제금이라고 해서 돈을 얼마만 조금만 갖고 있어도 예금주들한테 예금 다 이제 돌려줄 수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예금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한 20억만 갖고 있고 나머지 80억은 대출을 해줘도 20억으로 평상시에는 예금주들한테 다 상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돈이 이제 예금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찾으러 오는 데다가 또 돈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IMF 상황은. IMF 때는 은행들이 돈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쉽게 은행이 문을 닫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정부에서 은행들한테 자금을 긴급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은행들이 버틸 수 있죠. 근데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정부는 법이 없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조폐공사에 돈 찍어가지고 발권력을 통해서 돈을 찍었다 한들 이 돈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은행들한테 공급을 하느냐 이 말이죠. 법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 놓고 다른 친구한테 팔았다 그랬죠. 제가 은행입니다. 은행. 자, 은행인데 돈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 채권은 갖고 있죠, 내가. 은행이 채권은 갖고 있는데 이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돈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채권을 누가 사주느냐는 거죠. 정부가 사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법이 없잖아요. 사줄 만한 이 어떤 뭐 공기업이 없어요. 이런 법을 그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비상 사태에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팔면 돼요.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옛날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때죠. 딱 만 19년 전 이때요. 12월 달에 IMF에 이제 지원 요청을 했잖아요. IMF 체제로 넘어갔죠. 구조조정을 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구조조정이 됐죠. 98년도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2001년도에 코모코라는 게 생겼었어요. 이 코모코라는 게 생겨서 우선 급한 대로 그 코모코를 통해서 그런 채권들을 사줬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생긴 게 2003년도예요. 그러니까 터지고 한 6년 만에 생긴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미나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또 법조문도 만들고 이런 토론을 거쳐서 법을 만든 후에 이제 2003년도에 드디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사주는 거죠.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런 이제 채권을 사주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도 채권을 사줘서 은행들에게 자금을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당 유동화예요. 이제 IMF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이것은 좀 쉬고 할까요? 좀 쉬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네요.